제발 커버드콜 ETF가 주는 월분배, 커버드콜 ETF가 주는 분배율, 그리고 커버드콜 ETF가 주는 주가 상승, 이런 거에 취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림자일 수밖에 없고요. 금융이라는 긴 역사상 봤을 때 지금은 커버드콜이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은 구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어떤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커버드콜을 살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테크를 좋아해, 이런 분들한테는 나스닥 100을 사거나 AI 테크 관련된 바스켓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버드콜을 사시면 되고요. 나는 되게 보수적이야, 나는 그냥 따박따박 받는 그런 인컴을 좋아해, 이런 분들한테는 코스피 200이나 배당주, 특히 고배당주라든지 배당 성장주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에서 ETF 리서치 본부를 맡고 있는 최창규 이사고요. 오늘 돈워리 채널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돈이라는 게 워리,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못 버는 거다. 특히 파생상품이야말로 걱정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매매를 못하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많을수록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리스크가 클수록 좀 더 알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생상품이라는 것의 교과서적인 의미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들을 파생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금 이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100만 원씩 샀으면 그 주식이 상장 폐지돼서 거래가 안 되는 이상 가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파생상품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방향성 리스크입니다. 파생상품은 본질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매매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장이 올라도 손실, 장이 떨어져도 손실, 두 가지 방향에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상품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증거금, 즉 레버리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 돈을 갖고 있으면 주식은 100만 원어치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물론 신용거래나 미수거래가 되긴 하지만, 근데 파생상품은 그 100만 원 중에 일부만 증거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돈들은 은행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실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양방향 매수 혹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손실이 날 수 있어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상품은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버드콜 ETF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커버드콜 ETF에는 당연히 기초자산 매수가 들어가 있지만 그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지수 콜옵션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생상품을 알게 되면 커버드콜 ETF를 조금 더 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시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에도 파생상품, 특히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상품을 모르고 나 몰라요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파생상품 매매를 이미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왕 하게 된 거 조금 더 알고 하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파생상품 네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많이 안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지만, 금융의 기본은 다양성입니다. 즉 금융이라는 것이 주식 하나만, 채권 하나만 이렇게 있어서는 절대 금융시장이 발달할 수 없고, 오히려 다양성, 금융시장도 있어야 되고 파생시장도 있어야 되고 주식시장도 있어야 되고 채권시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생상품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때 선물 데일리를 썼었는데요.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리, 특히 미국 금리 예측할 때 패드워치라는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패드워치가 혹시 뭔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그 패드워치가 바로 선물 시장의 참여자들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될지 또는 인하될지. 자, 여기서 선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미리 선자거든요. 즉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 선물시장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선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미래 가격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배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아신다면 패드워치처럼 금리 인하할지 금리 인상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선물시장을 통해서 주요 투자 주체들,
참여자들의 시선 또는 참여자들의 투자 마인드, 참여자들의 배팅의 강도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아무래도 좀 미래를 예측하는, 특히 한국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 좀 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의 투자자별 점유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코스피 200 선물시장의 투자자별 점유율을 따져보면은 외국인이 70%, 그리고 개인이 20%, 그리고 금융투자 및 기타 투자자들이 10%입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꽤 높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 첫 번째 보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은 필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즉 북한과 맞닿아 있다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든 빠르게 도망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이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광화문에 갔더니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특히 미국계 기업 본점들이, 지점들이 광화문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외국계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광화문에서 근무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얻은 대답이 전쟁 나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치려고. 미국 대사관 10분 거리에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서 헬기 띄워준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미국 대사관 근처에 있어야 돼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한국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선물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헤지, 즉 아랫방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위로 배팅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한국 선물을 쓰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먼저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코스피 100 선물 포지션도 숏 아래쪽 배팅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관세 협상이 끝나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즉 하락 리스크가 그만큼 많이 사라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순간순간 바뀝니다.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간에는 외국인들, 특히 선물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아래쪽으로 보기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식부터 배우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한화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도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처음부터 메이저리그 갔었을 때 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류현진 선수의 비유를 드는 이유는 저도 야구를 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류현진 선수가 아마추어 때 잘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찌됐건 한화에서 그리고 KBO에서 수많은 단련을 거쳤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파생이 메이저리그입니다. 앞서도 외국인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투자들이 많아도 힘든데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매매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첫 번째 국내 시장에서 매매를 해라. 두 번째 국내 주식 매매를 좀 펀더멘탈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좀 배워라.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파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면 모의 투자를 통해서 맛만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초보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임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체득한 후에, 그리고 또 파생에 들어간 ETF들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레버리지 ETF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매매를 통해서 단련을 하고 들어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 ETF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르셔도 되지만 콜옵션이 뭔지, 풋옵션이 뭔지, 옵션이 뭔지, 그리고 콜옵션 매수가 뭔지, 풋옵션 매수가 뭔지, 이런 수익 구조를 좀 그릴 수 있어야지만 효과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커버드 콜 ETF가 주는 월분배, 커버드 콜 ETF가 주는 분배율, 그리고 커버드 콜 ETF가 주는 주가 상승, 이런 거에 취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림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긴 역사상 봤을 때 지금은 커버드 콜이 좋을 수 있지만
없지만 안 좋은 구간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구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발 이 책의 옵션 편을 좀 보시고 그리고 커버드 콜을 좀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커버드 콜 ETF를 투자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뭐 저한테 마구마구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자산입니다. 과거에 커버드 콜 그러면은 지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투자형 지수를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게 대표적인 투자 지수거든요. 과거에는 커버드 콜이 이 지수를 사고 그 지수의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단순한 심플한 구조가 1세대였다면 지금은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슈드를 사고 그리고 S&P 500 옵션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테크 주식을 사고 나스닥 100 옵션을 때린다든지 이런 기초자산을 기초로 한 옵션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어떤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을 살 것이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테크를 좋아해. 이런 분들한테는 나스닥 100을 사거나 AI 테크 관련된 바스켓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커버드 콜을 사시면 되고요. 나는 되게 보수적이야. 나는 그냥 따박따박 받는 그런 인컴을 좋아해. 이런 분들한테는 코스피 200이나 배당주, 특히 고배당주라든지 배당 성장주를 기초로 한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는 인컴을 좀 따박따박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든지 위클리 커버드 콜처럼 만기가 짧아서 바로바로 인컴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야, 나는 좀 보수적이야. 나는 그 사이에 주가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싫어. 이런 분들한테는 먼슬리 커버드 콜 ETF를 추천드리는데요. 참고로 한국에는 먼슬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ETF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대부분 다 먼슬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슬리는 따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데일리나 위클리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구분해서 접근하셔도 충분히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행사가입니다. 행사가도 ATM 같은 경우에는 앳더머니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OTM, 약간 행사가 위에 있는 이런 OTM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언급을 하는데요. AT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에 해당되는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납니다. 옵션 부분은. OTM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주가 지수보다 약간 더 올라가는 버퍼는 좀 남아 있으니까 그 행사가까지는 상승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기초자산, 옵션, 그리고 만기의 기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있으니까 절대 분배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배율이 높다고 좋은 커버드 콜 아니고요. 분배율이 낮다고 나쁜 커버드 콜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을 얘기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한국에 또 3배가 있습니다. ETF는 아니고요. ETN. ETN은 노트여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권형 ETN에 한해서 한국에는 3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감독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고로 아래로 2배짜리는 코스닥도 없습니다. 코스피 200만 아래로 2배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파생 상품에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좀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배팅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의 차이가 3배와 2배의 상품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배짜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 돈벌이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 하실 겁니다. 요만큼 돈으로 이만큼 벌기를 원하지 이만큼 돈으로 요만큼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도 100만 원 갖고 10배, 20배, 30배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또 뭐가 정답이다. 너는 레버리지 3배짜리 매매하니까 너는 비정상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요. 적당하게만 잘 쓴다면 저는 얼마든지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독초 중에서도 잘만 쓰면 약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독초가 레버리지 상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뭐냐면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런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항상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걸 컨텐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나는 현물로 3배짜리를 투자했다면 선물로 3배짜리 투자했을 때보다 그 베이시스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만기가 됐을 때 또 롤오버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3배짜리 상품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과도한 비용들이 잡혀 있을 수가 있고 또 3배짜리 ETF는 필연적으로 운용 보수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지는 상당한 비용들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냥 3배짜리를 3개만큼 들고 있을 때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길게 끌면 끌수록 그런 비용들이 녹아져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빼간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예 안 맞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처럼 정말 빅 사이클이고 우상향하는 사이클을 확실히 그린다면 저는 뭐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맞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 증거금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파생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멘탈 관리고요, 증거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루지 못해서 책으로나마 이렇게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니까 멘탈 관리, 증거금 관리 이 2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코인, 특히 미국에 있는 코인 시장 가면은요, 다양한 레버리지 배팅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배부터 저도 코인 안 합니다. 코인 안 하지만 2배부터 50배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50배라는 상품은 내가 10,000원 들고 있다면 50만 원까지 배팅을 허용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50만 원어치 샀습니다. 10,000원만 들고 있지만 그러면 이 10,000원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날아갈까요? 아마 50배니까 한 2% 정도만 어긋나도 2% 정도만 내가 원했던 방향 반대로 나가게 된다면 아마 저의 원금 10,000원은 다 날아갈 거거든요. 이게 바로 증거금 관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어느 정도 배율의 코인을 배팅할지 이게 바로 증거금 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S&P 500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S&P 500을 많이 투자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S&P 500이 국내 주식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S&P 500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제가 퇴직연금인데 만약에 미국 사람이고 S&P 500을 거의 한 10억 원어치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PD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중에 한 1억 정도는 좀 손실을 완충하는 S&P 500을 가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스! 너 이미 S&P 500 많이 들고 있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중에 일부는 그냥 약간 손실이 덜 까지는 S&P 500 ETF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니즈가 있겠죠. 한국에는 그런 니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S&P 500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처럼 어마무시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다면 S&P 500 ETF를 좀 파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류의 상품들은 한국에서는 약간 좀 멀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200을 많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형 버퍼 ETF 이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S&P 500을 기초로 하는 버퍼 ETF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하면 S&P 500을 미국 사람처럼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어서 이 중에 일부는 하락 리스크를 해지해줘. 이런 수요는 아직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좀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때가 돼서 한국에도 이런 상품이 필요할 것 같다. 때가 되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안타깝게도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S&P 500 ETF가 좋아요? 아니면 타이거 200처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좋아요? 즉 미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올해야말로 미국보다 한국이 좀 좋은 해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상반기에 한국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YTD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고, 그러면 오르게 된 배경이 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지배구조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야말로 S&P 500 ETF를 드디어 코스피 200이 이기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 아직까지 저도 약간 확신이 좀 약합니다.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이 우리의 눈높이에 좀 못 미쳤고, 그리고 미국에서 AI 버블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AI 테크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선 싸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회사를 보면은 돈을 벌고 있어요. 버블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돈을 못 벌 때, 돈은 못 버지만 미래 드림을 팔아가지고 뻥튀기가 됐을 때 버블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국은 AI 테크 주식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AI 테크 주식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국도 좀 달라졌다. 과거에 제가 PD님한테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대주주님이시죠? 아니면 우리 그 총수 회장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말 절대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고배당주나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배팅도 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뭘 아셔야 되냐면 재력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을 아셔야 됩니다. 건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75년생 토끼띠인데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80세 정도가 적정 수명이니까 나도 한 80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55세 은퇴한다면 나 20년만 있으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본인의 재정적인 여건과 본인의 체력,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 수명을 보라는 얘기죠. 저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투자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채권, 참고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채권, 은행 예금 그런 것들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찌됐건 100만 원, 200만 원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AI 테크라든지 이런 좀 테크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아니면 미국 나스닥 10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연금 계좌에 조금 더 넣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는 ETF는 일단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일반적인 위탁 계좌라든지 그런 쪽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커버드콜 ETF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 저는 너무 배당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는 연금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금이라는 계좌는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분배율이 너무나 높은 그런 커버드콜 ETF는 언젠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은 커버드콜 ETF는 위탁 계좌에서, 분배율이 적당한, 제가 말씀드린 적당한은 저는 7%의 룰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7% 정도의 분배가 나오는 그런 커버드콜 ETF만 연금 계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5년째 금융시장에서 몸담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은 늘 불확실했고요. 변동성은 늘 컸습니다. 한 번도 불확실성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요. 변동성이 작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즉 태평성대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큰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저는 끊임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챗 GPT를 필두로 해서 LLM 모델들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요. 돈워리 채널뿐만 아니라 좋은 채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채널들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공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가 부족하다면 제 책을 좀 사서 읽으신다면 충분히 공부가 될 거니까, 결국은 불확실성, 변동성은 늘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으뜸, 지름길은 공부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읽으시고요, 쓰시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